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0살 여자이고 행정고시를 준비 중인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를 10살 때 두고 떠났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어릴 적 유치원에 다닐 때도 항상 집에는 엄마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빠는 새벽이나 되어서 들어와도 엄마에게는 냉담했고 저희에게도 애정이 없었어요. 조금 더 큰 후에는 아빠는 어쩌다 집에 들어와도 항상 전화기를 붙잡고 집 밖으로 나가기 바빴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죠. 집안에 있는 엄마의 뒷모습은 항상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엄마를 불렀죠. 엄마는 저에게 따뜻했지만 슬퍼 보였어요. 저는 엄마가 어딘가로 가버릴 것 같은 생각에 항상 마음속으로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0살이 되고 얼마 후에 엄마는 저를 두고 집을 떠나셨어요. 저와 오빠에게 단 한마디 없이 엄마는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자 정말 서러워 엉엉 울었어요. 다정한 오빠가 저를 꼭 끌어안고 같이 울었죠. 그 이후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와 오빠는 벼랑간 천의 고아가 된 것이었죠. 3일 정도 오빠와 제가 집에서 단둘이 살았어요. 오빠가 끓여주는 라면만 먹으면서 버텼죠. 그러다가 다행히도 친할머니가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도 친할머니 덕분에 보육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저와 오빠는 친할머니 손에서 함께 자랐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재질이도 가난했고 할머니가 애써주신 덕에 밥을 굶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죠. 그렇지만 새 책이나 새 옷, 새 신발 같은 것은 언감생신이었어요. 항상 어딘가에서 얻어온 책과 옷, 신발을 사용했어요. 어쩌다 떡볶이 같은 것이 먹고 싶어도 떡볶이를 살 돈이 없었죠.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찾아서 해보았지만 아르바이트로 얻는 돈은 푼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데 오빠가 늦는 것이었어요. 가끔 친구들이랑 노느라 늦게 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날은 워낙 늦어서 저조차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 9시쯤 되어서 전화기가 울렸죠. 전화를 받은 할머니가 깜짝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리시더니 손을 벌벌 떨며 저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옷을 입히고 생전 타지 않던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정신없이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시더니 저보고는 잠시 복도에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복도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눈물 범벅이 되어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더 울면서 저를 꼭 안으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오빠에게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면서도 할머니를 꼭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오빠는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의 스케이트보드를 빌려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차사고를 당했어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그대로 삶을 마감했다고 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잃고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다정했던 14살의 오빠를 저는 그렇게 떠나보냈죠. 할머니와 저는 오빠의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슬픔이 끝없이 밀려오더라고요. 조문객도 많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저의 어린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오빠의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었죠.
일찍 하늘나라로 간 오빠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엄마와 아빠.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엄마 아빠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원래 없던 사람들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요. 대학에 진학을 하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든 10대 때보다 훨씬 사정이 나아질 수 있었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법 공부를 잘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할 성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은 너무 쉽게 꺾이고 말았죠. 역시나 돈이 문제였어요. 다행히 할머니가 저의 대학 등록금이라며 돈을 모아두셨어요.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할머니는 없는 살림에 한 푼 두 푼 몇 년간 모아서 그 돈을 마련하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 입학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그 돈을 아버지라는 인간이 와서 다 털어가 버렸어요. 친할머니는 제 명의로 만든 계좌에 돈을 모으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돈이 필요했는지 제가 아직 미성년자일 때 친부 권한으로 계좌 조회를 해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20살이 되자 다 모인 그 돈을 털러온 것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밖까지 집안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버지와 할머니가 통장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본인 자식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던 인간이 돈 300만 원을 털려고 온 것이었어요. 저는 상황 파악이 되자 화가 나서 달려들어 아버지를 할머니에게 떼어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식 버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미안해서라도 연 끊어야지. 돈 때문에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당신 아들 죽었을 때도 오지도 않았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정말 작작해.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쏘아보더니 통장을 가지고 쏜살같이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아버지를 뒤에서 붙들고 못 가게 하려고 몸싸움까지 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바닥에 뿌리치고 통장을 가지고 나가버렸죠. 저와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얘야, 정말 미안해. 다 내 탓이다. 너 주려고 모은 돈인데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에게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거든요. 번듯한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별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로 인해 제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저는 무너진 가슴을 붙잡고 할머니에게 모진 소리만 하고 말았어요. 왜 저런 아들을 낳아서 나를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는 거야? 대체 할머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을 낳았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평생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야. 알아? 돌이켜보면 정말 하면 안 될 소리를 해버린 것이었어요. 격한 감정이 가라앉은 뒤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뒤 저는 더 큰 후회를 하게 되었죠. 할머니는 몇 달 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방 안에서 한쪽으로 쪼그려 누운 채로 연탄을 피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죠. 저는 제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것은 저였어요. 그 생각에 저는 눈물 한 번 제대로 흘리지 못했고 장례식 때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가난해서 보험 같은 것을 들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남은 돈이 없어
장례식도 빚을 내서 최소 비용으로 치렀어요. 저도 할머니도 참 초라한 삶을 살았는데 할머니의 가는 길은 더욱 초라했어요. 오빠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니 저는 진짜 고아가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사는 것이 사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의 모진 말 때문에 할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할머니를 따라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승에서 할머니를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너무 불쌍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대로 가면 할머니에게도 죄송하고 제 인생도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뒤 저는 다행히 자력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정확히는 악에 받쳐 일어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후 아르바이트를 4개씩 하면서 수능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은 점점 늘어났어요. 게다가 저는 돈이 없었기에 그래서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보다는 저렴한 국립대학교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수능에서 미끄러지면서 지독하게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좀 늦은 나이지만 2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입학을 하자 저보다 5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종종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만큼 가난한 학생은 찾기 어려웠어요. 얼마 안 되어 과 학생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학생의 선배가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신입생 OT를 가려고 하는데 너도 올 거지? 신입생은 찬값이 5만 원이야. 선배들이 지갑 열어서 찬값이 저렴하게 책정한 거니까 꼭 와라. 찬값이 5만 원. 저에게 5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5만 원이면 저에게는 일주일 식비였고 주말에 하루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단순히 술 마시고 놀기 위해 소비할 수가 없는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신입생 OT도 못 가고 친구도 못 사귈 뻔했지만 다행히 수업을 들으면서 아는 얼굴들이 조금 생기기는 했어요. 저는 다른 학생들이 동호회에 들어가 회식을 다니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죠. 그보다 저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한눈을 팔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어요. 저에게는 남들보다 항상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자립을 해야 했고 더 빨리 앞서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남들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살았죠. 아르바이트 중에서는 과외를 하는 곳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외 아르바이트는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한 아르바이트가 되었죠. 그렇게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던 어느 날 과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운 좋게 시급이 2배인 과외 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구하고 보니 그 집은 과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한 집이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기가 무척이나 세서 많은 선생님들이 과외를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두는 곳이었죠. 그렇지만 다른 과외의 2배 시급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급이라면 과외 2개 하는 걸 하나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시간이 항상 아쉬웠던 저는 그 과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일단 부딪혀보자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매번 평탄한 적이 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인생이었으니 그깟 기센 학부모 정도는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자신했거든요. 첫 과외 날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절로 기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슴을 쫙 펴고 기다렸어요.
집이 어찌나 큰지 누군가가 인터폰으로 저를 보는 것 같더니 정문을 열어주었어요. 정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들어가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마당이 반겨주었어요. 본체는 큰 마당과 정원에 둘러싸여 있었고 본체 옆에는 자그마한 별채가 있었어요. 사전에 문자로 별채에서 과외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어서 저는 별채로 향했어요. 작고 예쁜 별채 건물에 도착해 또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세련되고 깨끗한 대리석 위주의 인테리어로 된 거실에 도착했어요. 제가 들어서니 아이의 엄마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다 맞이해 주었어요. 어서 와요. 이쪽에 앉아요. 첫 인상부터 정말 강했죠. 그래도 기싸움에 밀리지 않으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시기에 혹시나 해서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간단히 대학 성적과 과외 경험,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 묻더니 아이 엄마는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월급은 후불제예요. 그리고 우리 애는 까다로운 면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맞춰요. 애 신경 건드려서 공부 안 한다는 소리 나오면 바로 잘릴 줄 알아요. 그리고 지각을 하거나 멋대로 가해 시간 변경이나 취소 같은 거라면 바로 자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요. 아이의 엄마는 사람을 내리깔아보는 재주가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를 만나보니 시급이 센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도 이 정도로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비싼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저는 무조건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과외를 받는 아이 또한 성격이 자기 엄마와 똑같다는 거였죠. 제가 첫날 인사를 하러 갔더니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째려보면서 훑어보더라고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도 아이는 팔짱에 낀 채 자기 엄마와 똑같은 말투로 말했어요. 선생님, 진짜 서울대 맞죠? 요즘 하도 구라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학 입학증이나 학생증 위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아빠 지인 중에 서울대 교수 있으니까 그건 물어보면 그만이고. 근데 장학금은 받고 다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장학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성적은 상위권이야. 그 정도면 되겠니? 아, 뭐야. 그냥 어중이 떠중이네. 아이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아이 마음에 들어야 했죠. 그래서 아이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자신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언어 쪽이나 사회 쪽은 괜찮고요. 수학이나 과학은 좀 약해요. 아, 전반적으로 이과 과목이 약한가 보구나. 아, 그래도 평균 이상이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약하니 어쩌니 하지 말죠. 아이는 툭하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지만 절대 아이 앞에서는 놀라지 않기로 했죠. 그래야 이 아이가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음번부터 제대로 과외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지만 차츰 적응이 되어 갔어요. 종종 어린애가 너무 싸가지 없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적당히 참으며 넘어갔죠. 쌤, 사실은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가난해서 대충 가난한 애들 특별 전형 같은 걸로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아, 그게 아니면 그 나이 먹고 대학에 들어갔겠어요? 가끔씩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말을 했지만 저한테는 2배의 시급의 과외 월급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게 약 3달 정도 과외를 이어갔죠. 하루는 과외를 하던 중 아이가 가사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어 먹을 것을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어찌나 싸가지 없이 하던지 저 말을 들으면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아줌마, 과외방으로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갖다 줘요. 왜? 뭐? 엄마가? 아, 엄마가 하는 말 듣지 말고요.
왜 맨날 살을 빼라고 지랄이야? 아, 됐고 당장 갖다 줘. 가회는 항상 별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어요. 가사도우미는 본체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죠. 조금 후에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간식거리를 들고 별채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아이가 말을 했어요. 쌤, 나가서 간식 좀 받아오세요. 전 귀찮아서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지만 아이의 비위를 맞춰줘야 했기에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현관을 열고 아주머니를 마중했는데 저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아주머니 또한 저를 보고 너무나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쳐버렸죠. 쟁반과 식기가 돌계단에 부딪혀 큰 소리를 내지만 저도 아주머니도 얼어붙어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바로 20년 전 저를 무참히도 버리고 도망간 엄마였어요. 비록 20년이 넘은 세월이었지만 제가 10살 때 기억하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던 엄마를 저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아마 엄마 또한 마찬가지로 저를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요절한 오빠는 아빠를 꼭 빼닮고 저는 엄마를 꼭 빼닮아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지나갔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걸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엄마도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수많은 감정이 교차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말은 못하고 무엇인가 저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말은 못하고 무엇인가 저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손만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때 과외 받는 아이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간식을 받으러 간 제가 돌아오지 않자 운 것 같았죠. 아이는 떨어진 쟁반과 간식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줌마, 나이 먹어서 이제 쟁반 들 힘도 없어? 살리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야, 진짜? 미쳤나 봐. 당장 주워서 새로 가져와. 여기 싹 다 치우고. 엄마는 정신이 퍼뜩 들어서 눈물이 고인 눈을 닦으면서 떨어진 쟁반이며 식기를 주워 담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없었나 봐요. 바로 다시 갖다 드릴게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고 방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쪽에서 당장 엄마를 아는 척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방에 들어와서 아이에게 엄마에 관해 물어보았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시던 분인가 봐? 아, 저 아줌마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집 지하실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저 아줌마 그래도 손맛이 꽤 좋아서 여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한 지 벌써 한 15년은 되었을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자 더 심란해졌어요. 엄마는 저를 버리고 얼마 안 되어서 이 집에 들어온 거고 그 뒤로 15년을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여기에서 먹고 살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과외에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엄마를 만나서 심란해진 것도 있지만 이 과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무서웠어요. 기다리다 못해 원망하고 원망하다 못해 슬퍼서 무관심해지기로 했던 결심이 생각이 났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기다려서 무슨 이야기라도 나누게 된다면 그 모든 상처가 다 드러날 것 같아 무서웠죠. 그래도 과외 시간은 끝나고 말았어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끌고 느릿느릿 바깥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별채 앞에 엄마가 서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빠르게 대문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대문을 나서자 그 앞에 엄마가 서 있었어요. 저기...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려고 했어요.
차마 저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엄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린 것처럼 엄마를 무참히 무시하고 돌아섰어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큰 길로 걸어나가는데 엄마가 저를 따라오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어? 그 목소리를 듣자 슬프거나 그리운 감정보다 화가 나는 감정이 크게 치솟았어요. 저는 확 돌아서서 엄마를 보고 소리쳤어요. 왜 아는 채 해? 이제 와서 잘 지냈냐고? 오빠는 벌써 저 세상 같고 나는 지지리도 가난해서 30살이 넘었는데도 이러고 살고 있어. 근데 잘 지냈냐는 말이 나와? 잘 지냈냐는 말이 하고 싶어? 저는 악을 질렀어요. 그간 숨어 있었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는 상당히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음장이 되어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바로 오고 말았죠. 그 후로 저는 그 집에서 엄마를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부러 더 자주 별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엄마는 그 집에서 마치 종처럼 살고 있었어요. 어떤 날에는 아이 엄마가 과외를 하는 모습을 보겠다면서 방으로 왔는데 조금 후에 본체로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커피와 과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조금 후에 엄마가 쟁반에 커피와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내려놓은 커피를 아이 엄마가 마시더니 말했어요. 아줌마, 오늘따라 커피가 왜 이렇게 달아요? 아휴, 못 먹겠네. 평소랑 다르게 탔어? 아니요, 사모님. 평소랑 똑같이 탔는데요. 너무 단데 뭘 평소랑 똑같이 탔다고 거짓말을 해? 요즘 아주 거짓말이 입에 뱄어. 집안일 제대로 안 해놓고 똑같이 했다고 하질 않나. 음식 맛도 편하는데 똑같이 했다고 하질 않나. 이거 너무 오래 데리고 살았나 봐. 귀찮아서 아줌마 안 갈아치웠더니 네가 상전이라도 되는 줄 알아? 너 이제 와서 우리 집에서 잘리면 어디 갈 거니? 어디 너 써주는 데 있기나 해? 아우, 열받아. 일단 단 커피 마시니까 당 올라가서 혈압도 올라가잖아. 다시 타와.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컵을 세게 내려놓았어요. 엄마는 머리를 연신 숙이며 커피컵을 쟁반에 담아 방을 나갔죠. 조금 후에 다시 커피를 들고 온 엄마가 커피를 아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이 엄마는 다시 커피를 마시더니 표정을 확 찌푸리면서 신경질을 부렸어요. 아, 진짜. 커피가 아직도 달잖아. 커피를 왜 이렇게 못하? 진짜 짜증나네. 아이 엄마는 짜증을 내면서 커피잔을 3개 내려놓았고 커피잔이 기울어지면서 커피가 바닥에 촥 흘렀어요. 그러자 아이 엄마는 더 짜증을 내면서 엄마에게 말했죠. 넌 오늘 안 되겠다.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을 했네. 기마자세 1시간. 이거 빨리 갖다 치우고 가서 기마자세 할 준비하고 있어. 그러자 엄마는 또 연신 굽신거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앉아 엎질러진 커피를 치웠어요. 처음에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소하다고. 제가 고생한 만큼 엄마도 고생해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구박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나자 그걸 보는 제 마음도 좋지는 않았어요. 저와 오빠를 그렇게 무참히 버리고 간 여자인데도 혈육은 혈육인지라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엄마는 제 존재를 알게 된 그날부터 종종 제가 퇴근하는 길에 저를 불러서 반찬이며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가지고 가라고 권하는 통에 억지로 받아오게 되었어요. 처음 가져온 날은 그 반찬을 바로 버려버렸지만 2번째 들고 왔을 때는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씩 음식을 얻어먹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증오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속마음 깊은 곳에는 엄마의 사랑을 기대하고 필요로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엄마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전보다는 덜 불편한 마음으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또 여느 때처럼 퇴근하는 저에게 반찬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저 엄마가 맛있는 가오리 무침 좀 해봤어. 집에 가서 밥이랑 같이 먹어. 응? 아니,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까지. 둘이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 둘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아이 엄마가 저희를 보고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아니, 사모님, 이건 뭐야 이게? 우리 집 반찬을 아줌마 마음대로 선생님한테 싸주는 거야? 그리고 둘이 모녀지간이야? 이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우리 집 식재료를 털어가네? 아주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엄마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엄마 앞으로 걸어가 엄마를 팍 밀쳤어요. 엄마는 힘없이 비틀비틀거리더니 바닥으로 세게 나동그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나동그라진 모습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엄마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끼고 있었어요. 난리통이 난 소리에 나와본 아이가 엄마의 의족을 보더니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 그러니까 저 다리 머저리 이제 그만 갖다 치우라고 했잖아. 진짜 진상이야? 이번에는 우리 집 냉장고 털어 가려고 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쨌든 엄마를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원망하는 엄마라고 하더라도 저런 소리까지 듣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아이 엄마가 소리쳤어요. 썩 꺼져 이 더러운 것들아.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붙일 생각하지 마. 내가 도둑년을 거뒀네. 너 내가 경찰에 절도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빨리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이 더러운 것들아. 저는 엉덩방아를 찧어 절뚝이는 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가 살고 있던 지하실로 내려가 엄마의 중요한 짐들만 대충 챙겼죠.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온 우리는 일단 어딘가에 앉아 진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와 제대로 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그 의족은 뭐야? 그리고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어? 제가 이렇게 묻자 엄마는 본물이 터진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그간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았던 게 아니야. 그래도 그 긴 시간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가 10살이 되던 당시 차 사고를 크게 당했다고 했어요. 그 사고로 엄마는 왼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대수술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와 할머니는 엄마를 내쫓았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했죠. 이유는 다리 한쪽도 없고 의족이라도 하려면 돈이 산처럼 많이 드는데 그런 짐덩어리를 다시 집으로 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힘이 없었다고 했어요. 몇 번을 집 앞까지 찾아갔어.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 할머니나 아버지가 썩 꺼지라면서 어디 발을 들이냐고 쫓아냈어. 너희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땐 내가 너무 힘이 없었어. 미안해. 그리고 엄마는 우느라 손을 벌벌 떨면서 짐을 뒤져 자기 일기장을 꺼냈어요. 자, 엄마 말을 못 믿겠으면 읽어봐.
의지할 곳 하나도 없게 되고 너희를 보지도 못하고 그리워서 매일 일기를 썼어. 여기 다 써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아들이 벌써 하늘나라로 간 줄도 몰랐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죽었는데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할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는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며 오열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자 저도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했죠.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그동안 서러웠던 것이나 오빠에 대한 것, 엄마에 대한 증오와 오해로 생긴 모든 이야기까지 모두 다 슬퍼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생각해보니 엄마가 떠난 지 한 1년 뒤에 할머니와 함께 연고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사를 간 이유가 엄마가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이사를 갔던 거였나 봐요. 엄마와 저는 그렇게 카페에 앉아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자 이제는 조금씩 엄마를 향해 마음을 열 준비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와 엄마는 그 집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엄마는 남은 짐을 가지고 나온 뒤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웃기도 하고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일은 그 후에 터졌어요. 그 성격 나쁜 부잣집 사모님이 우리 둘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사모한테 전화가 갑자기 와서 받았더니 이렇게 저에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주 분해서 잠이 안 와. 아주 엄마랑 딸년이 들어와서 짜고 치면서 우리 집 돈을 마음대로 편취해가?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소송 걸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사모는 딸인 저는 과외 선생님으로 엄마는 가사 도우미로 본인 집에서 본인 몰래 음식 재료를 훔쳐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다면서 엄연히 절도나 다름없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도 대꾸를 하고 싶었지만 사모가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면 전부 받아치기도 어려웠어요. 반찬을 받은 것만으로도 절도가 되고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라고 하면 억울했지만 반찬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니 속절없이 그 사모에게 소송을 당할 판이었죠. 그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제가 엄마와의 일로 머리가 가득 차서 깜빡하고 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바로 그 집에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였죠. 제가 과외를 하고 있던 아이는 학교 선생님에게 불법 과외를 받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눈치챈 이유는 분명히 학교에서 아직 나가지 않은 진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벌써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예습을 했나 싶었지만 예습 따위는 하지 않는 아이여서 조금 의문스러웠지요. 심지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는 이런 말을 부지런하게 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대충 넘어가요. 어차피 이 부분에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여러 번 듣게 되자 저는 의문이었다가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 즉 학교의 선생님에게 불법 과외를 받는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녹음기를 켜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외를 하다 보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혹시 어떻게 한 거야?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거니? 그러자 아이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얼굴빛을 하더니 곧 성질을 내면서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저 학교 선생님한테 과외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돈 준 만큼 받아도 되는 거잖아. 저는 별말을 안 했지만 이것이 이 부잣집에 정말 큰 비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에도 들키면 안 될 일이었죠. 어쨌든 저는 당장 과외 월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묻지 않고 녹음만 잘 저장을 해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잣집 사모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일을 낸 것이었죠.
제가 녹음해둔 그 증거가 언젠가 저를 방어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녹음을 해두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길로 교육청에 녹음된 증거와 함께 부잣집 사모와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신고했어요. 얼마 뒤 지역신문을 보니 아이가 다니던 학교의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크게 이슈가 났었죠. 부잣집과 결탁해 돈을 받고 과외를 한 선생님과 사모, 학생 모두 처벌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학교 선생 말로는 시험 문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거야 본인들끼리만 아는 사실이겠죠. 그렇게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정신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까먹은 것인지 사모는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조용한 것을 보니 사모가 저희를 진짜로 소송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어쩌면 신고를 한 것이 저라는 것을 눈치채고 어쨌든 증거를 쥐고 있으니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이제야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이었죠.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집에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나는 아직 엄마가 모두 용서가 된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랑 같이 살아요. 내가 책임지고 엄마를 보살펴 줄게요. 엄마도 나도 서로 의지할 가족이 있으면 좋으니까. 또 그간 오해와 증오로 얼룩진 시간을 보낸 대신 앞으로는 좋은 시간들로 채우기로 해요. 엄마는 그때까지도 우리 집에 얹혀 산다는 생각으로 항상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은 집안일을 가사 도우미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편히 가지라면서 말을 하자 엄마는 또 눈물을 쏟으면서 고맙다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딸. 정말 고마워.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것만큼 정말 잘할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옛날에는 못해줬지만 지금이라도 내 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어. 무슨 일이든 엄마가 곁에서 힘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저와 엄마는 2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한번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가 드디어 저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엄마는 저에게 걱정 없이 행정고시 공부를 하라며 엄마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의 의족다리가 걱정되어 말렸지만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딸, 엄마는 20년을 한쪽 다리 없이 살아왔어. 이제는 이게 엄마의 보통 모습이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엄마는 이제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의족이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이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생활비 벌어올 테니까 우리 딸은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는 그 뒤 가사도우미 경력을 살려서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청소도우미 업체에 입사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걱정되어서 일이 어떤지 물으니 부잣집에서 일할 때보다 급료는 조금 적지만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소리 지르는 사모가 없어서 좋다고 했어요. 저도 혼자서 돈 버느라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엄마와 함께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니 훨씬 살 것 같았어요.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서 행정고시 준비도 더디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생기고 나니 전보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또 학교 공부도 전보다 마음 편히 할 수 있어서 성적도 더 올랐죠. 누군가의 제대로 된 경제적 보호 아래에서 지내본 적이 없어서 엄마와 함께하는 생활이 참 마음 편하고 좋았어요. 저는 곧 행정고시에 도전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온 만큼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해서 합격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는 엄마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으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연도 엄마와 함께 들을 예정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난과 아픔 끝에도 희망이 있는 제 인생처럼 여러분들도 언제나 희망이 있는 미래를 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